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이 발생한 지 6일째로 접어들어 골든타임이 한참 지났지만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2만 5천 명을 넘어섰는데 유엔 관계자는 100년 만에 최악의 참사로 규정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안전을 위해 양옆으로 인간띠를 만들어 길을 냈습니다. 들것에 실려 아기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구급차에 실린 아기는 2살 배기로 128시간 만에 구조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기쁨에 박수를 칩니다. 곧이어 들것에 실린 소녀가 보입니다. 16살 헤딜 디보란 이름의 소녀는 무려 134시간 만에 생還됐습니다. 생존자가 인간띠 사이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생존자도 보입니다. 매몰됐던 일가족 5명이 한꺼번에 구조된 겁니다. 생존 골든타임 72시간을 한참 지난 강진 여섯째에도 이처럼 극적인 기적이 이어졌습니다. 강진 발생 나흘째 이미 12년 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희생자 수 18,500명을 훌쩍 넘긴 사망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마련된 공동묘지로 운구된 시신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망자가 얼마나 늘지 현재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What happened here on Monday, the epicenter of the earthquake, was the worst event in 100 years in this region.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많은 생존자가 건물 더미에 묻혀 있다며 더 많은 구조 인력 투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비 부족과 영하권의 날씨 등으로 구조 작업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 피해 생존자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긴급구호대가 생존자 1명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안타키아 지역에서 사흘째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긴급구호대가 튀르키예 구조팀과 함께 합동 작업 중에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 4분 생존자 1명을 추가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생존자는 65살 여성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긴급구호대가 9일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구조된 생존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취재진이 진앙인 가지안테프에 진입했습니다. 가지안테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인 만큼 문화재 피해가 커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네, 지진으로 집을 나온 이재민을 위해 도심 공터에 임시 거처가 마련됐습니다. 현지에서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차역 광장을 가득 메운 하얀색 텐트. 집을 잃은 이재민이 머무는 임시 거처입니다. 도심 공터마다 텐트촌이 마련됐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도 변변한 난방시설이 없어 입구마다 이렇게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4대평 남짓 작은 텐트 안엔 담요 등 단출한 짐이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부족해 텐트 2개에 세 가족, 무려 30여 명이 모여 지내기도 합니다. 자녀 등 가족 5명을 잃고 시어머니와 가까스로 피신한 중년 여성. 그날을 떠올리면 눈물부터 쏟아집니다. Benim aile 5 kişiydi. 5 kişiydi. Şimdi beraber mi? Yok hepsi öldü abi. Öyle mi? Hepsi öldü. Hiç kimsem yok. Yakında Allah'tan başka. Burada bir de bunlar kalıyor. Eniştemin annesi oluyor.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주일 가까이 텐트촌에 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씩씩하게 지내다가도 집이 무너졌을 때만 생각하면 여전히 무섭기만 합니다. 3 erkek 1 kız. Babam da annem çok korktum. Çok korktu. Çünkü Maraş'ta binalar hepsi düştü. 도심에서 1km가량 떨어진 고성. 2000년 넘게 자리를 지켰지만 이번 지진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성체 일부는 산산이 조각났고 주변엔 잔해가 위태롭게 나뒹굽니다. 삶의 터전과 역사까지 송두리째 앗아간 지진. 주민들은 도시가 다시 소중한 보금자리로 돌아올 날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강진 피해 지역에서 약탈을 비롯한 범죄 행위를 하는 이들을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동남부 도시 디야바키르를 찾아 지진 피해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약탈이나 납치 등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국가가 등 뒤에서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강진 속에 폐허가 돼버린 도시를 재건하는 사업도 곧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갈등으로 끊겼던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 간의 국경이 튀르키예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현지 시각 11일 열렸습니다. AFP는 아르메니아와의 협상 특사인 세르다르 클리츠 전 주미 터키 대사의 소셜미디어를 인용해 이처럼 전했습니다. 클리츠 전 주미 튀르키예 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100톤에 달하는 식량과 의약품, 물 등을 실은 화물차 5대가 알리칸 국경 지점을 통과했다고 썼습니다. 이웃 국가인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대학살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으로 앙숙 관계에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지진은 수많은 건물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땅의 모양 자체를 왜곡시켰습니다. 위성과 항공 촬영을 통해 지진의 위력과 피해를 살펴봤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지진이 있기 전 도시의 모습입니다. 병원을 중심으로 주택과 도로가 가지런합니다. 하지만 지진이 지나간 뒤 모든 게 어그러졌습니다. 시선을 조금 낮춰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건물 대부분이 무너져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잔해더미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İçeride şu an kayınvalidem ve kayınpederim var. Enkaz altındalar. Yani ben buraya dün geldim. Hiç kimse yoktu burada. 농장 한편에 마련된 창고 역시 지진의 위력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흉측한 흙더미가 무너진 창고 건물을 삼켰습니다. 농장이 있던 자리는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땅은 갈라져 계곡으로 변했고 모든 게 그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O panikte herkes bunun nasıl olup olmadığını bilmiyor. Evden çıkma şansımız, kurtulma şansımız olmadı. Ümit kestik yani. 날카로운 흉기로 잘라낸 듯 갈라진 땅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균열에 맞닿은 도로도 여지없이 잘려나갔습니다. 언제쯤 이 균열이 메워질 수 있을지 가늠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청보호 전복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체 감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뒤집히는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에 조선소로 옮겨진 청보호. 사고 충격으로 선체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거나 부서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헬멧을 쓴 사람들은 갑판과 조타실을 분주히 오가며 선체를 살피고 의견도 나눕니다. 해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이틀째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해경은 청보호 기관실에서부터 문제가 생겨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바닷물이 선체에 차오르게 된 경위를 비롯해 건조 과정에 결함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나 정비 과정상 문제와 구명 뗏목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선체 내부에 설치된 CCTV는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복구까지는 보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실을 비춘 카메라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경은 청보호를 조선소에 고정한 뒤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도 기상이 나빠져 항공기 수색이 중단됐고 해경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 13척이 해상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의 학대를 받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눈물 속에 아이를 떠나보낸 친엄마의 가족들은 전날 구속된 친부와 계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를 보내는 마지막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습니다. 해맑은 영정 속의 모습에 끝내 눈물이 터집니다.
12살 이모군의 시신은 인천의 한 추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사진을 보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지 얘가 무슨 죄가 있나. 아이를 키우던 계모와 친부는 전날 아동학대 치사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친부의 태도에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경찰들 인계하에 내려오면서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보는데 치가 떨리고요. 자식이 죽었는데 저런 언어가 그 말이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조차도. 특히 친모와 연락이 안 돼 아이를 못 만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관련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도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연락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찾아오지 않았대잖아요. 다 그 거짓말이거든요. 우리는 한 번만 보여만 달라고만 애원했는데도. 숨진 아이의 몸무게는 30kg 남짓. 또래보다 앙상한 몸에는 참담한 학대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 날 때 아동 살인 이렇게 돼서 법정 최고형을 두 사람 다 정말 법정 최고형 받았으면. 경찰은 구속된 친부와 계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 증거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편의점주를 살해하고 2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강도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32살 권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씨는 8일 밤 10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33살 업주를 살해한 후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를 둘러싼 갈등이 쌓이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란 서울시 입장과 추모 공간을 없애려 한다는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세게 부딪히면서 분향소 찬반 논쟁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은 참사 때마다 반복되는데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두고 만든 서울광장 분향소. 기습 설치할 때부터 행정기관과 충돌하며 새로운 갈등의 장으로 떠올랐습니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시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유가족들이 오는 15일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 즉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기습 무단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행정 집행 철거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지극히 마땅한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시민 분향소를 지켜내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휘발유를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철거하러 오는 순간 제2의 참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분향소 설치를 바라보는 여론도 양쪽으로 갈리면서 마찰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데 최근 들어 사회적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뒤따르는 현상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2014년 세워진 세월호 천막은 줄곧 정쟁의 한복판에 있다가 5년 만에 철거됐고 2012년 덕수궁 대한문 앞에 차려진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 역시 2018년 자진 철거되기까지 강제 철거와 재설치 등 내내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각자의 주장만 앞세우면 사회적 갈등은 매번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이 보다 포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참사를 겪고 비극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유족의 마음을 한 번 더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와 또 유가족 그리고 관련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는 과정이 가장 이제 치유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진심 어린 위로와 소통의 자세로 다가가서 사회 전체가 제대로 추모할 방법을 찾으려 노력할 때 분향소를 둘러싼 충돌과 갈등도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란 조언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가 끝나면서 검찰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 밖에 백현동과 정자동 개발 비리 수사에도 착수한 상태라 이 대표 앞에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첩첩산중으로 남아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3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 없는 사건을 만들어낸다며 두 번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준비한 수백 쪽 분량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했지만 추가 소환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두 차례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순서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성남FC 사건과 묶어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걸려있는 이 대표의 의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015년 과거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에 영입된 뒤 성남시에서 한 번에 4단계를 건너뛰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에서 사건을 일부 넘겨받고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사건도 마저 이송받았습니다. 지난 7일에는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정 전 비서관 자택과 구치소 등 4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역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자동 시유지에 5성급 관광호텔을 짓는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 등의 용도 변경 같은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두 의혹을 대장동 위례 신도시와 유사한 구조로 규정한 만큼 수사가 궤도에 오른다면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또 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3일부터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업을 맡은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유죄 판결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놓고 불붙은 정치권 논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판결을 저마다 유리하게 해석하며 충돌하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은 특검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로 김건희 여사 결백이 입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판결 선고 과정에서 김 여사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고 전주 가운데 공범으로 기소됐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데 주목합니다. 민주당이 전주라고 주장하는 김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이든 특검이든 수사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판결을 놓고 민주당은 오히려 김 여사 혐의가 뚜렷해졌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위한 조건도 갖추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에서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는 정황이 나타나 무죄를 받은 전주와는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법원이 시효가 남았다고 인정한 2차 주가 조작 시기 김 여사의 거래가 확인된 만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포괄일죄로 판단한 부분에 김건희 여사의 거래가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유죄 판단을 받은 주가 조작 기간 내의 행위입니다. 특검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려는 게 민주당 구상입니다. 하지만 재적의원 5분의 3, 180표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169명 소속 의원들의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합쳐도 모자랍니다. 6석 정의당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작 정의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수사를 검찰에 요구할 거라면서도 이재명 대표 수사 맞대응 성격이 짙은 현재 민주당의 특검 추진 일정에 따라가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의 협조를 끝내 끌어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이달 안에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본회의 무대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변호사 공익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 성명을 내고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사회 지도층에게 거액을 준 자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 시각이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녀는 누구보다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관계고 국회의원의 지위나 직무 관련성은 넓게 판단해야 한다며 부패 카르텔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은 본격적인 본경선 일정 돌입을 앞두고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보폭을 넓힙니다. 김기현 후보는 오늘 경남 사천시와 창원시에서 잇따라 당원 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당원 표심을 공약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의 새로운 변화와 총선 승리 전략을 주제로 당선 시 당 운영을 위한 정책 비전을 밝히면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천하람 후보는 자신과 함께 이른바 이준석 사단으로 불리는 최고위원 후보들과 언론인들을 만나 향후 선거운동 계획을 설명하고 황교안 후보는 언론 인터뷰 등 비공개 일정을 진행한 뒤 제주로 이동해 내일 첫 합동 연설회를 준비합니다. 지난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지금까지 탄핵안이 국회를 넘은 건 손에 꼽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과 상관없이 탄핵안 가결 뒤 전국은 롤러코스터 타듯 급변했는데요. 역대 탄핵의 역사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바로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19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결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 그리고 이번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헌정사상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건 모두 4차례입니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 등 야당이 연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탄핵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직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민심은 야당이 아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쏠리며 원내 과반을 만들어줬습니다. 탄핵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역사에 대한 반란이라면 탄핵에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 의원을 의정단상에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사상 처음 헌법재판소를 넘자 이번엔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분당까지 겪으며 존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길을 가기에 앞서서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섰고 배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후 2021년 재보궐 승리 전까지 민심의 심판 속에서 연전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지난 2021년 사법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각하 결정이 났지만 여지는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의회 파괴, 의회 폭거는 내년 총선에서 날이 시퍼렇게 선 부머랑이 되어서 직격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파면되었어야 마땅한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뱉기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집권 초기 드라이브를 걸려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지만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결국 여론의 향배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표현된 모자이크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8일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이를 기념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함경북도 중평 온실농장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 모자이크 벽화를 소개했습니다. 북한 전역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형상화한 모자이크 벽화가 우상화의 도구로 설치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홀로 있는 모자이크 벽화에 주민들이 헌화하는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연속 도발로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던 북한, 올해도 비슷한 행보를 이어갈 거란 전망과는 달리 아직 잠잠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 이유는 뭔지, 또 언제쯤 재개할지 한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부터 전례 없는 도발에 나서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던 북한. 지난해처럼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나 했지만 이후엔 별다른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회의와 뒤이은 전략자산 전개 등 북한이 민감해하는 한미 행보가 이어졌는데도 담화 수준의 대응에 그쳤을 뿐입니다. 북한이 일시적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건 인민군 창건일 75주년 열병식 등 행사 준비와 식량과 방역 등 내부 현안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정치 행사를 통해서 국내적 사안들, 경제 문제라든가 식량 문제, 기타 이제 올해 수행해야 될 국내적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아마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했던 것을 보여지고. 일단 대대적인 행사가 끝난 만큼 6월 말로 예고한 전원회의까지 마무리하면 외부로 눈을 돌려 공세에 고삐를 잴 거란 전망입니다. 2023년도 작년과 같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핵 질주와 도발을 하겠다라고 사실상 예고를 했기 때문에 3월 달이 하나의 고비가 되겠죠. 주도권을 쥐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합훈련 이전에 자신들이 뭔가 먼저 어떤 도발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죠. 특히 최근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적으로 선보인 만큼 앞으로 이를 완성형으로 만드는 실험이나 발사를 연속적으로 진행할 거란 관측입니다. YTN 한영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전셋값이 최고가에 비해 반토막 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물가의 월세 선호 심리가 높아진 데다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3,000가구가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전세와 월세로 700여 건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고물가와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며 특히 전셋값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말 13억 원에 달했던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최근 호가는 절반 수준인 7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차평은 좀 그래도 한 7억에서 8억은 요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전세가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주변 아파트들이. 어쩔 수 없이 신축이어도 그거 따라가긴 해야죠. 임대차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할 겁니다. 아마.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인근 단지들의 전셋값도 덩달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6억 원까지 했던 레미안 블레스티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전세는 최근 반토막인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서초구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반포자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도 최근 12억 3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돼 지난해 최고가에 비해 10억여 원 떨어졌습니다. 9천 가구가 넘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 전세는 지난해 최고가 15억 8천만 원에서 최근 7억 1,4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55% 급락한 것입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올해 13,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입주 물량에 비해 4배가량 많을 정도로 공급이 넘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셋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입주 물량이 많은 강남 지역에서 전셋값 하락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서울 전세가는 9.5% 떨어지며 낙폭이 매매가에 비해 2배 가까이 크고 경기와 인천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송파, 성북, 강남구가, 경기도는 광명시, 인천은 연수구의 낙폭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전세 거품 붕괴는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난과 신축 아파트 미입주 대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정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아이폰의 간편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 서비스가 이르면 다음 달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사 중에서는 현대카드를 통해 서비스가 먼저 시작될 예정인데 업계 점유율 경쟁에 더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드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단말기에 갖다 대면 간편하게 결제가 이뤄집니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삼성전자의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 기능입니다. 거의 90%, 95% 삼성페이로 쓰는 것 같아요. 지갑을
집에 두고 다니던가 아니면 차에 놓고 다니던가. 삼성 갤럭시 폰 이용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이폰 이용자도 간편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법률 검토를 거쳐 애플페이 도입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애플도 국내 출시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쯤 국내 서비스 개시가 유력합니다. 다만 애플페이는 삼성페이와 달리 근거리 무선통신, NFC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FC 단말기는 편의점이나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보급률은 10% 안팎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국내 카드사 가운데는 현대카드가 유일하게 애플페이를 우선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법률 검토 과정에서 배타적 사용권은 유지하지 못하게 됐지만 후발주자들이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업계 점유율 경쟁도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업계 3위인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상륙을 자축하며 최근 사옥에서 사과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삼성페이 쓰는 거 좀 부러웠었는데 애플페이가 그렇게 많이 상용화된다면 저는 카드 발급 받아가지고 쓸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가 아이폰의 국내 점유율을 내주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아이폰에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페이가 도입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을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관건은 NFC 단말기 보급 속도입니다. 그 애플페이가 초기 흥행을 이어 나간다면 조금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NFC 단말기 보급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또 서비스가 시작되더라도 교통카드 이용은 당장 어려운 데다 애플이 카드사에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점도 부담이어서 애플페이가 실제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대중교통 무임승차 나이를 올리는 문제로 몇 살부터를 노인으로 볼지가 화두입니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 나이는 제각각인 만큼 몸에 맞는 운동과 식단으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65세가 노인 기준으로 정해진 건 지난 1981년. 그동안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66.1세에서 83.6세로 17.5년이나 늘어났습니다. 노는 사람 아니고 일을 하니까 일하는 게 즐거워서 그냥 살아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이제 72살은 넘어야 노인으로 본다는 최근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65세 때는 이보다 더 잘 먹거든요. 더 팔팔하고 더 잘 지냈는데 지금 65세 정도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70세가 넘어가야 조금 노인축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져 의학적으로는 단순히 나이가 아닌 노쇠 정도가 노인 판단의 기준입니다. 체중과 근육량 감소, 걷는 속도, 손 악력 등을 점검해 노쇠를 진단하는데 노쇠가 시작되면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노쇠라고 해서 어떠한 외부의 충격이나 자극이 왔을 때 이걸 조절하고 호전을 시켜서 인체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노쇠를 늦추려면 몸 상태에 맞는 운동과 식사가 장기간 꾸준히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젊은 성인처럼 소식하며 걷기만 했다간 근육이 더 빠지고 영양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운동과 영양이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인 걷기 운동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서는 지팡이를 짚고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노인 기준 상향 논의와 함께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건강 나이 연장을 위한 준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담임교사의 4분의 1은 계약직인 기간제 교사라고 합니다. 담임을 맡으면 힘드니까 기간제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하는데 학생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기 중에 담임교사가 교체됐다는 하소연 글입니다. 1년에 3번 이상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 몫입니다. 교원을 계속 줄이면서 담임을 맡을 교사가 부족하니 여건이 안 되는 교사들까지 동원해 중간 담임으로 돌렸는데 코로나19 이후엔
병가와 휴직마저 크게 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업과 생활지도, 학급 운영과 생활기록부 작성은 기본이고 학부모 상담, 방역과 학교 일반 업무까지 책임은 크지만 보상은 별로 없는 담임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학생 지도 관련 소송에 시달리고 학교 밖 생활과 다툼까지 담임 책임을 물어 불만도 큽니다. 모두 다 담임을 거의 안 하려고 해요. 특히나 학부모 민원이 너무 심한 거라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혼을 낸다든가 약간 그런 게 있어도 바로바로 연락이 오니까 울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빈 담임 자리는 결국 기간제 교사를 고용해 해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실제로 기간제 교사는 지난 5년간 대폭 늘어서 전체 중고교 담임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기간제 교사입니다. 특히 정규교원은 전체의 40% 정도가 담임을 맡지만 기간제 교사는 중학교 근무자 3명 가운데 2명이, 고등학교에서도 절반 이상이 담임을 맡았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정교사가 돌아오면 담임에서 교체돼 교육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공교육 개혁도 교원의 안정성과 책임지도 없이는 공연불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아이들이 가짜 교사다 하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학부모가 동네 친구처럼 막 차별받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하는 교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교육계는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업무를 줄이는 한편 지나친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새학기부터 늘봄 학교란 이름으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확대합니다. 학부모들은 공간과 인력 부족으로 학교가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걸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방학이지만 회사에 방학이 없는 맞벌이 부부 자녀들은 학교에 모입니다. 여기 오면 주로 뭐 해요? 놀아요. 어떻게 뭐 하고? 목각 인형이에요. 게임은 아니고 그걸로도 친구들이랑 그걸로도 인형놀이를 해요. 학생 수가 1,700여 명으로 많은 편이고 공간은 부족해 교장실까지 돌봄 교실로 내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겐 여전히 좁게 느껴집니다. 교실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1학년 교실에 너무 비해서 차이가 나요.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학교 모두 인기가 높아 추첨으로 이용자를 뽑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불안정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교육 시장을 선택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한 분기는 됐고 그 다음 분기는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설계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학부모들한테. 지원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게 수요가 없다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교육부 청사진은 올해 시범 사업 이후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희망하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공간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건입니다. 현재 돌봄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30% 이상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간은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인력은 민간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돌봄 시간이 대폭 늘면서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거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학교들이 업체 위탁을 하려는 거는 이제 업무 경감 때문에 그런데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윤만 가지고는 잘 남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교재 교구를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정부는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200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범 운영을 시도해보고 좋은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겨울철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도로 살얼음 정보가 앞으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됩니다. 관측 정보와 기상청 예보를 종합해 300m 앞 도로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차량 47대가 추돌한 고속도로.
속도를 높여 달리던 차량이 사고 차량을 발견한 뒤 급히 멈추려 하지만 그대로 미끄러져 부딪힙니다. 코너를 돌던 차도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방향을 잃고 도로 옆 시설물을 들이박습니다. 모두 도로 살얼음 때문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녹았던 눈이나 비가 얼어 눈에 안 보이는 빙판이 만들어진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로 살얼음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932건, 사망자는 122명에 달합니다. 특히 주행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에서 도로 살얼음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1.5배나 높습니다.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시간 도로 관측 정보와 기상청 예보를 조합해 고속도로 살얼음 정보가 형성됩니다. 기존의 AWS와 유사한 장비 외에 노면 상태라든지 노면 온도가 이제 더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노면 상태 정보화를 통해서 도로상의 이제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살얼음 정보와 관측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도로 살얼음 위험도를 예측하게 되고 그 결과는 교통방송과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제공됩니다. 300m 앞에 결빙 위험 구간입니다. 기상청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간 결빙 정보를 받아서 도로 앞 300m 지점부터 음성과 이미지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눈길과 달리 도로 살얼음은 이렇게 평소 아스팔트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 도로 위 살인자로 불립니다. 이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 살얼음 정보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픈 AI의 챗 GPT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빅테크 기업 간의 생성형 AI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엔진 빙에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구글은 자체 개발한 AI 서비스를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엔진 빙에 인공지능 챗봇을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빙에 오픈 AI의 챗 GPT와 같은 AI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용자가 대화형 언어로 질문을 입력하면 정리된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t's a new day in search. It's a new paradigm for search. Rapid innovation is going to come. In fact, a race starts today. 챗 GPT가 선풍적 인기를 끌자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인 코드 레드를 발령한 구글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검색 시스템 바드를 공개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텍스트 검색뿐 아니라 지도인 구글 맵과 이미지 검색인 구글 렌즈, 번역 등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과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무한 경쟁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As we continue to bring generative AI technologies into our products, the only limit to search will be your imagination. 하지만 시연하는 과정에서 바드가 틀린 답변을 제시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가 이틀 동안 10%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해 구글을 추격하겠지만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키워드 검색에만 의존했던 이용자들의 정보 검색이 대화형 질문과 답변으로 새롭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챗 GPT 대항마로 새 검색 엔진 인공지능을 탑재한 바드를 발표한 것에 대해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구글 내부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인 밈젠에는 회사의 바드 발표에 대해 급했다, 망쳤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얼마 전 국내 자금 시장 경색을 불러온 춘천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엔 레고랜드 업무를 봤던 전직 강원도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관련 송사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청 퇴직 공무원 김모 씨가 최근 강원도 춘천 계곡 절벽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숨진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강원도 레고랜드 추진 단장이었습니다. 최근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참고인 소환 조사를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종족을 감춘 뒤 죽음으로 발견된 겁니다.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 조성된 어린이 테마파크 레고랜드. 이와 관련한 송사와 진정, 고발과 수사는 지금도 수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과 불투명한 사업 방식 때문입니다. 레고랜드 개발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업 기본 구조는 간단합니다. 의암호 내에 있는 20만 제곱미터가 넘는 강원 도유지를 10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주변 땅값이 오르면 이를 개발해 팔고 메꾸는 방식입니다. 교각과 도로, 컨벤션 센터는 물론 주차장과 나무 심는 조경까지 지자체가 맡았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만들기가 사업 추진 배경, 강원도가 출자 공기업까지 만들어 레고랜드 건설을 지원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에 비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업 초기 시행사 대표는 수십억 횡령과 배임으로 구속됐습니다. 회계 부정으로 가로챈 돈은 공무원 뇌물로 넘겨졌습니다. 일부는 지방선거 현장에 흐르기도 했습니다. 부지 자체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호수 주변이라 청동기 유물 수천 점이 땅속에서 나왔습니다. 유적 보존을 주장하는 단체는 수없이 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 혈세 낭비 논란 속에 공무원과 지방의원까지 줄줄이 고발됐습니다. 대안으로 나온 출자 공기업 기업 회생 신청은 국내 자금 경색 사태를 불러온 뒤 철회됐지만 사태는 더 부풀었습니다. 배임과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국고 손실, 책임 소재를 놓고 정치권까지 매달려 수많은 혐의를 제기했고 결국 전 현직 강원도지사가 모두 고발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테마파크 외자 유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춘천 레고랜드. 화려한 개장식과 함께 테마파크는 영업을 시작했지만 빗발치는 고발장 속에 강원도 내부에서는 레고랜드 잔혹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에 자기 상상력을 더해 창업과 창작 등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충북 청주시가 앞으로 4년간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2,000명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창업과 창작 작업을 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주로 귀농해 천연꿀을 생산하는 부부 농업인에서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을 도와주는 블록 교구 제작 업체까지 분야도 다양합니다. 충북 충주의 다양한 명소와 마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재즈 음악으로 만든 예술 기업도 눈에 띕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음악 콘텐츠로 개발해 세상에 유통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저희가 재즈 뮤지션들의 기발한 발상을 가지고 새롭게 재즈 음악을 창작하고 녹여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문화의 창의력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청주시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앞으로 4년간 로컬 크리에이터 2,000명 육성에 나섰습니다. 그 청년이 지역의 공간에서 지역의 문화와 예술로 꿈을 펼치고 그 꿈이 지역 발전에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 청주시와 문화재단이 함께. 청주시는 청주 인구의 29%를 차지하는 청년층에 대한 투자가 청년 유치를 받고 지역이 발전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우리 지역에서 더욱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청주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 지역 문화 역량을 높이고 청년 유출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해마다 찻사발 축제가 열리고 도예 명장들도 수두룩한 문경에 보존해야 할 도예 관력 유적이 있습니다. 문경 망댕이 가마인데요. 최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인 1863년에 만들어진 문경 망댕이 가마입니다.
망댕이는 밑이 좁은 무 모양의 점토 덩어리를 말하는데 이 망댕이를 쌓아서 천장을 아치형으로 만든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유일한 가마입니다. 내부가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고 칸마다 구멍이 뚫려 있어 불기운이 가마 전체로 퍼지도록 한 우리나라 전통 칸가마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의 작업장에서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인 김영식 사기장이 흙을 빚고 다듬어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망댕이 가마를 이용해 도자기를 구웠지만 불을 자주 뗄수록 원형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에 지금은 별도의 공간에서 작업 중입니다. 최근 문화재청은 경북 민속문화재인 문경 망댕이 가마에 대해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아마도 국가 지정으로 성격이 된다면은 그 문경 도자기의 위상도 높아질 뿐더러 이 망댕이 가마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가마뿐만 아니라 도자기 성형과 건조를 하는 작업실, 원료를 분쇄하는 디딜방아, 흙에 앙금을 가라앉히는 땅 두멍 등 부속 시설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축조 이후 8대에 걸쳐 160년 동안 문경 사기 제작의 계보가 이어져 와 전통 도예 가문의 명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8대를 이어왔지만은 제대에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아마 9대로서 이제 전승이 된다면은 우리 그 문경 도자기 전통 도자기를 후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 청자부터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를 거쳐 현재까지 우리나라 도예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문경이 망댕이 가마의 국가문화재 지정으로 다시 한번 전통 도자기의 본고장임을 알리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오늘 아침도 안개가 문제입니다. 현재 대전과 의령 등 곳곳에서 100m 앞도 내다보기 힘드니까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미세먼지도 발생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종일 나쁨, 경북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강원 산간과 동해안은 밤부터 비나 눈이 옵니다. 이 비의 양은 많진 않겠지만 강원 산간은 내일까지 최고 20cm, 동해안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영하 0.6도고요. 낮에는 포근합니다. 서울이 9도, 부산은 14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